안녕하세요. 선진 제자산문 도입 부분과 논어와 묵자 페이지 55쪽에서 62쪽까지의 발표를 맡게 된 중국어문학과 김명균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5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제자산문의 배경에 대해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릴 것이고, 논어와 묵자의 소개를 작자의 특성과 함께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논어와 묵자를 조사하면서 서로 이제 대조되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산문이 발생하게 된 시기는 춘추전국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여러 국가적인 제도나 요소가 크게 변하였죠. 신분 제도가 정말 엄격했었던 전과는 달리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는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는 군주들에게 그 정치의 방법을 제안하는 많은 사상가가 등장하였어요. 그중 사인이라는 단체, 낮은 귀족 계급에 속한 이들이 이 시대를 주름잡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정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이슈 그리고 그들만의 관점에 대해 거리낌 없이 논하였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신분의 질서가 사라진 하극상의 시대, 예법이 무너진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시기에는 다양한 계급들과 집단들이 각양각색의 주장을 펼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산문의 발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문의 발전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제가 발표할 논어와 묵자이고 2단계는 맹자와 장자, 3단계는 순자와 한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논어입니다. 논어는 공자의 말씀 그리고 공자의 제자, 그 또 제자의 또 제자, 제전 제자 간에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 등을 주로 이루고 있어요. 어기사를 많이 사용해서 실제로 대화하던 내용을 직접 기록하였고, 그래서 인물의 특성, 개성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대화 내용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줄거리가 좀 부족하고 개연성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산문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음은 논어의 문학적 요소를 살펴보건대 문장 하나하나가 여유가 있고 의미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번째 줄의 미연대이라는 것은 짧은 문장이라도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는 정말 깊고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보면은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논어를 읽고 공감도 할 수 있고 현재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도서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어는 공자가 살고 있던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이상주의라고 생각해요. 공자가 살던 세계인 춘추전국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웠던지라 공자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지 않았을까 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묵자입니다. 묵자는 묵가학파의 저술 총집으로 묵적이 학문을 강록한 기록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묵자는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겸해를 주장하였고 어떤 일이든 공격하지 않고 서로에게 이롭게 할 것을 힘써 주장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공리주의 성격과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묵자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논증 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생활의 사례를 통해서 독자들의 이해와 설득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인 고원용. 묵자는 고, 역사를 통해 고찰하고 원,
군중의 정서를 통해 근원을 추론하며 용, 실제 효과로 검증하는 세 가지 논증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말 뛰어난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묵가는 수식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의 문장에서는 화려한 수식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조사를 하면서 공자와 묵자의 차이점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자는 무엇을 배우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지극하고 꿋꿋이 버티면서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에 반해 묵자는 환경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킬 줄도 알아야 하고 새로운 능력을 구비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자의 보수적인 성향과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중심으로 서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공자가 생각하는 제사는 백성들이 이를 통해 예법을 실천할 수 있고 교화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요시하게 여겼지만, 묵자는 제사는 사치일 뿐이며 쓸모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묵자는 전쟁을 피하는 비전을 주장하지만 공자가 생각하는 전쟁은 무엇일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중국국문학과 김균재입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선진제자산문의 제2단계 중 맹자와 노자입니다. 맹자는 장편 어록으로 짤막한 어록체에서 장편의 논설 문장으로 넘어가는 교량입니다. 맹자는 맹자가 지었지만 제자들도 참여했고 후인들이 보태고 인식하기도 하였습니다. 맹자는 논리에서 구성, 방법에서 기교, 논증에서 기세에 이르기까지 문장의 수준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명쾌하고 매끄러우며 실용적이고 모범적이어서 중국 고대 산문사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합니다. 맹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자의 이름은 가이고 자는 자여입니다. 맹자는 전국 중기에 태어났고 공자의 자손인 자사의 문인에게 수업받았습니다. 맹자는 공자 학문의 주요 계승자로 그를 표현하는 협칭은 공자에 준하는 아성, 성인의 버금가는 대현인으로 받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술 관점에서는 공자와 일맥상통하지만 두 사람의 계급적 입장은 달랐는데 맹자는 봉건지주 계급의 계량파입니다. 맹자는 전국시기의 폭정과 전란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공자의 인해학문 인학을 정치 분야에 운영하고 어진정치, 인정의 학설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민심의 향배를 중시하여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왕은 하찮은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통치자들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백성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맹자는 백성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힘에 의한 강제적 해결이 아닌 통치자의 인격과 덕의 감화에 의한 해결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맹자는 군주와 신하의 대의에 대해 서로 상대적인 해석을 하여 군주가 신하를 흙이나 초계같이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같이 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주계급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 그는 민심을 잃은 폭군을 죽여 없애도록 주장하며 은나라의 주왕과 같이 민심을 잃고 백성을 해치는 포악한 독재자를 죽인 것은 군주를 시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맹자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백성의 저항을 옹호하고 왕의 권력은 백성들이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등 그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 매우 진보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맹자의 어진 정치의 강령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로 백성의 생산을 조절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 들이는 것. 두 번째로 형벌을 줄이고 교화를 시행하는 것. 세 번째로 덕으로 백성을 복종시켜 전하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 학설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그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다 선하여 모두 인, 의, 예, 지 등 도덕관념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주계급의 도덕규범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하고 통치자가 민생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어진 정치를 베풀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맹자는 논변에도 뛰어났는데 왕도와 패도에 관한 맹자와 제선왕의 대담을 적은 양해환평의 제황공과 진문공의 일에서 이러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글에는 제선왕은 착취를 하여 무력으로 제후들을 압도하고자 했지만 맹자가 왕도를 실행하여 전국을 통일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맹자는 논변할 때 늘 먼저 상대방에게 알기 쉽고 구체적인 생활 주변의 현상을 들어서 상대방이 그 속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도리를 인정하도록 유도한 뒤에 유추를 통해 본론으로 끌어들여 굴복하게 하였고 기회를 잡으면 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추할 때 어떤 때는 서로 다른 사물을 억지로 붙여 비교하고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변칙적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확대하여 본주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맹자 문장의 두드러진 특색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세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맹자 문장의 기세가 풍부한 것은 첫째로 그의 주장이 상당히 정의롭고 이치에 맞아 당당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현실 논리가 매우 엄밀하여 반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로 언어가 종행가들의 응대하는 말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표현을 늘어놓고 일련의 대구를 많이 사용하여 아주 명쾌하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재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있는 공손추하와 고자하에서 인용한 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형상성이 풍부한 것은 맹자 문장의 또 다른 특색입니다. 언어가 매우 생동적이고 정치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도리를 설파할 때 비유와 우언을 많이 끼워 넣었습니다. 비유와 우언은 대부분 현실 생활에서 제재를 취해 알기 쉽고 평이하고 직관적이고 적절하여 글의 문학적인 느낌을 더해줍니다.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영목 구어 등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자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하여 여러 전설이 전해져 오고 그런 연유로 노자로 추정되는 고대 인물들도 많습니다. 노자의 이름은 이이이고 자는 담입니다. 초나라 고현에서 출생하였고 도가파의 창시자입니다. 노자는 중국 최초로 도라는 관념을 철학의 최고 범주로 제시한 인물입니다. 노자는 이이가 직접 짓지 않았고 전국 중기 무렵에 책으로 이루어져서 전국시대 이후에 형성된 관점도 뒤섞여 있습니다. 노자는 5천자로 된 천리시이며 천리시란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시경의 사언 형식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대부분 아분이 돼 있고 언어가 간결하고 리듬이 잘 어울립니다. 철학적 이치를 자세히 밝힐 때 민간의 가요나 속담을 썼고 형상적 비유의 힘을 빌리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고 단순하게 묘사하려고 선명한 그림을 그려내기도 하였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란, 시공을 초월하는 일종의 절대정신이고 우주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원이며 자원의 원리입니다. 노자는 초기 변증법 사상을 풍부하게 지녀 사물 내부에는 모순이 존재하며 모순되는 쌍방이 서로 의존하기도 하고
서로 바뀌게 하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여러 차례 통치 계급을 규탄해 왔습니다. 하늘의 돈은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태지만 사람의 돈은 그렇지 않아 부족한 것을 덜어서 남는 것에다 바친다. 백성이 굶주린 것은 그들의 윗사람이 세금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사회적 모순에 일침을 가하고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의 시대로 되돌아가 군주는 청정무의하고 그 자연에 순응하여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다스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노자는 인간과 더불어 세상 만물을 자연의 일부로 파악하고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여야 하고 인위적인 윤리 규범의 체계가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 제자 산문 중 장자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중국 어문학 전공 2학년 고하늘입니다. 먼저 장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BC 369년부터 286년까지 살았으며 이름은 주이고 송나라 몽 사람입니다. 여기서 몽은 지금의 허난성 상구현을 가리킵니다. 장자는 공벽한 산간 벽지 마을에서 살면서 생활에 나갈 방도가 없었지만 스스로 담백함을 즐기며 통치자에게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난세에 그럭저럭 목숨을 부지할 뿐 제후들에게 명성이 알려져 등용되기를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자는 도가의 대가로 노자와 병칭됩니다. 장자는 노자의 학설을 이어받아 소극적 방향으로 더욱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우선 자연관에 있어 그도 세계의 본체를 도라 여기고 도의 비물질성을 더욱더 가장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을 명으로 거슬러 떨어질 수 없는 것을 천이라고 소리 높여 주장하였습니다. 인식론에서는 그는 상대주의에 빠져들어 옳고 그름, 선과 악, 삶과 죽음, 장수와 요절 등의 객관적 차이와 한계를 없애고 객관적 진리를 부인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마취 효과를 가졌습니다. 인생관에서는 비관적이고 염세적이어서 살아있는 것을 영원한 비애로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 속에 섞여 들어가 두께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칼날로 뼈의 틈 사이로 들어가고 제목과 제목이 되는 사이에 처한다 라고 하면서 상황에 맞춰 적절히 처신하고 물결이 흐르는 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것 또한 고뇌로 느껴 나아가 일종의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천지와 나와 함께 생존하고 만물이 나와 하나가 되는 신학적 환상의 경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장자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죽어 해시가 문병을 왔는데 정작 장자 자신은 물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시가 그 이유를 묻자 나의 아내는 본래 산도 형체도 없었고 그림자조차 없었지 않은가. 이제 그녀도 죽었으니 이는 추나추동의 변화와 같은 것이네. 그녀는 아마 거실 안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걸세. 내가 처음에는 소리내어 울었는데 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게 느껴졌다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고 자연을 따라가는 장자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는 절대적으로 무의를 주장하고 일체의 지혜와 문명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연이 모든 사이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학술계 일파에서는 장자를 몰락한 계급의 사상적 대표자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또 장자의 사상이 시대의 고민을 반영하여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모습에 대한 정직한 지식인의 분개와 증오가 나쁜 쪽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논자도 있었습니다. 먼저 장자의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장자와 그의 제자들은 모두 대단히 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색하는 데 부지런한 뛰어난 사상가로 그들의 사상체계가 유심주의적이고 개변론으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그들이 논술할 때 사용한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도리와 몇몇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주의적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에 대한 마음의 근원성과 임의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내용 중 지혜가 담겼다고 평가받는 편으로 우선 추수가 있습니다. 추수편에서는 우물에 앉아 하늘을 관찰하는 좁은 시야를 타파하였고, 제물론에서는 사람의 주관적 인식은 시비를 판단하는 표준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또 윤편이 수레바퀴를 깎는 이야기는 사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힘들므로 책을 읽어 정수와 찌꺼기를 구별하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포종이 수정된 이야기는 인류의 창조적 노동의 특징을 반영하여 사물에는 제각기 법칙성이 있으니 장기간의 실존을 거쳐 그것을 파악해야 반의 노력으로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장자와 그의 제자들은 현실의 극도의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고금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안목으로 사회를 관찰하여 그 안에 폐단을 발견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제울편에서는 전국시대는 고해라고 가차없이 지적하여 지금 세상에는 목이 잘려 죽은 시체가 서로 배기 삼고 형틀에 매인 자들이 서로 밀치고 형벌을 받아 폐인이 된 사람이 서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거역편에서는 당시 사회의 본질을 언급하여 허리띠 고리같이 돈 안 되는 물건을 훔친 사람은 목이 잘려 죽지만 나라를 훔친 사람은 제후가 된다. 제후의 문 안에는 인의가 존재한다. 이것을 보며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강한 권력이 곧 정당한 도리이고 예의와 법도는 늘 큰 도덕편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글 속에서는 또 이른바 성인의 지혜로운 법도는 국가를 도적질하는 큰 도둑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담한 심판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맞은편에서는 백락이 말을 잘 볼 줄 아는 것으로 비유하여 예법을 제정한 성인이 사실은 인성을 속박하고 망가뜨리는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조나라 성인이 진나라의 사신으로 간 이야기로 벼슬길의 추악함을 비꼬고 해자가 양나라에서 재상이 된 것으로 건세가의 음험한 심리를 폭로하고 유생이 무덤을 파헤친 것으로 이번에는 인의 도덕을 가득 담으면서 뱃속에는 온통 도둑이나 창녀 같은 행실로 가득 차 있음을 조롱하였습니다. 장자와 그의 제자들은 착취 계급과 그 제도상의 몇몇 주요 폐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예법 위에 걸쳐져 있던 신성한 베일을 벗겨냈습니다. 그들의 말은 자유분방하고 조금의 거리낌도 없어 기머거리도 들을 수 있었으므로 사람들의 사상을 해방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책 73쪽의 밑에서 7번째 문장을 보면 만약 이것이 몰락한 기주의 지주계급 벼락부자에 대한 비판이라면 지난 이후 계급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들은 봉건예교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봉건을 뒤집어 엎는 사상적 무기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자 작품의 특징입니다. 장자는 어록체의 형식을 탈피하기 시작하여 일부 글은 전문적인 테마에 관한 논술 문장의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록체란 특정 인물 또는 여러 사람이 한 말을 기록하거나 요약하는 형식의 문체입니다. 물론 몇몇 글 속에는 어록체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실제 대화의 기록은 아니라 허구로 꾸며낸 것으로 사상을 표현하는 일종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 산문의 예술적 성취는 선진 제자 산문 중의 인류로 독특한 예술 품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먼저 장자 문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우원을 통해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글 속에는 우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때로는 한 편 전체가 온통 이야기를 하거나 비유를 들고 있는 반편 추상적인 논의는 극히 적어 이야기하는 가운데 관점을 기탁함으로써 추상적인 이론 문장을 생동하는 문학작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발한 점은 작자가 사변과 현상을 고도로 결합시켜 철학적 이치 성분과 문학 성분을 물과 젖이 섞이듯 밀접하게 융합시킴으로써 양자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사변이란 생각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시작품으로 포정이 소잡는 글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체에 걸쳐 소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의 몸체를 사이에 비유하고 소 잡는 것으로 처세를 비유하고 소 잡는 칼로 처세하는 사람의 마음이 비유하였습니다. 이른바 칼을 마음대로 놀릴 수 있도록 큰 틈이 있어 칼날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허를 타고 들어가 심신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해야 함을 상징하는데 이로써 둥글둥글 원만하여 거리낌 없는 처세 철학을 교묘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포정은 분명 진정한 요리사이자 철학자 장자 자신의 화신이기도 하였습니다. 장자의 창작 방법은 낭만주의적인데 지면이 온통 터무니없는 이야기, 황당한 말, 끝이 없는 말로 가득하다고 자칭하였습니다. 장자는 상상력이 기발하고 가장이 대담합니다. 글 속의 우언은 대부분 허구로 신화적인 이야기나 기탁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산, 시내, 풀, 나무, 새, 짐승, 벌레, 물고기, 이미 작관, 성현, 죽은 사람의 해골이 다 자기의 사상을 선진하는 매개물로 충당되었습니다. 소요유에는 두 가지 두드러진 형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커다란 붕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큰 붕새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 유람하는 묘사는 끝없이 푸른 하늘의 배경을 펼쳐 보이고 더할 나위 없이 웅장하고 기이한 경지를 조성하여 광활한 우주 공간에 대한 작자의 놀라운 상상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상은 막고야산의 시인입니다. 이것은 작자가 이상 속에 그리는 미인인데 신인을 저와 같이 고아하고 신성하고 순결하고 아득하게 묘사하여 가까이 가서 볼 수 없는 장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므로 신선을 형상화하는 데 새로운 경계를 열었습니다. 장자 문장의 자유분방한 구성과 행간에 스며져 있는 서정적 분위기는 모두 낭만주의 색채를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장자의 문장은 시인의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뛰어난 언어 구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자의 언어는 깊이 있고 세밀하고 곡절하며 어휘가 풍부하고 글의 구성에 변화가 많습니다. 글을 짓는 가운데 깊어없거나 화가나 욕하는 맛이 많이 들어가 때로는 완곡하고 때로는 신랄합니다. 그리고 필치가 소탈하고 거리낌이 없고 심각한 것을 간단하게 처리하여 생각이 떠올랐다 하면 바로 써내고 써내었다 하면 철저하게 말하였습니다. 미묘하여 형언하기 어려운 철학적 이치를 기가 솔깃하게 말하고 감정이나 상태의 묘사가 생동적이고 픽진합니다. 추수병 끝부분을 보면 장자가 해자와 호숫가에 둑을 거닐고 있었다. 장자가 말했다. 피라미가 나와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데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이군요. 해자가 말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장자가 말했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가? 해자가 말했다. 나는 자네가 아니어서 본디 자네를 알지는 못하네. 자네도 본디 물고기가 아니니 자네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네. 장자가 말했다. 그 문제의 근원을 따라가 보세. 자네가 그대가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라고 물은 것은 이미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을 알고 물은 것이네. 나는 호숫가에서 물고기와 일체가 되어 그들의 즐거움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네. 이 말은 즉 자네가 내가 아닌데도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면 나도 비록 물고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노리는 즐거움을 통해 물고기가 즐거운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궤변이 섞여 있긴 하지만 의미심장한 소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노시는 장자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노시는 한문사강요에서 그 문장은 웅장한 스케일로 여닫히고 온갖 자태가 다채로운데 주나라 말기 제자의 저설 중에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라는 칭찬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산문의 3단계 발표를 맡게 된 권강민입니다. 먼저 선진산문의 3단계는 순환과 한비의 산문 작품 및 작가의 모습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시춘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순자는 황승경 또는 황승경으로 불립니다. 전국 말기 조나라 출신으로서 초기 유물주의 사상가이고 정치평론가이며 교육가 및 문학가입니다. 폭넓은 사회 경험과 학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 시기 각 학파의 학자들을 많이 비판하였습니다. 순자 비시 미자편에선 유, 묵, 명, 법 등 각가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순자 32편에선 순왕의 정치와 학술사상 및 문화성취를 두루 반영하였습니다. 순자는 하늘과 인간은 서로 분배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초기 유가의 참론론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소박한 유물주의란 객관적 법칙에 적응하면 사회는 오랫동안 잘 다스려져 평안하고 이와 반대로 하면 동란과 재앙이 일어난다. 만약 사람들이 농업생산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이며 비축에 주의하고 때맞추어 경작한다면 하늘은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한 단어로 풀이한 것이 소박한 유물주의입니다. 순자는 체제가 엄정하고 이치 분석이 정밀합니다. 문장 특징으론 대부분 장편의 논설이며 필치가 중후하고 힘이 있으며 비유에 뛰어나고 이치의 설명에 능숙하고 치밀한 논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상 도덕과 학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순자는 후천적 교육과 수양을 강조하였는데 사람들이 각고하여 학습할 것을 격려하였고 학습은 또 실제와 접촉해 외물의 힘을 빌어서 지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자의 긴 문장의 특징은 첫 번째, 작자가 형상적 수법으로 논의하고 이치를 설명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 전개의 순서가 분명하고 어휘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순자의 부는 첫 번째로 한나라 때 성행한 부의 최초 기원입니다. 두 번째로 부라는 명칭이 문학 양식의 일종으로 굳어진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예, 지, 운, 잠, 침 등 5소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겉으론 상으로 읊은 것이지만 사실은 이치를 설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의 부는 사항의 운문 위주입니다. 순자의 성상은 문인이 쓴 중국 최초의 통성문학입니다. 전체가 모두 5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은 6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장의 첫째와 둘째 구절은 3원, 셋째 구절은 7원, 넷째와 다섯째 구절은 4원, 마지막 여섯째 구절도 3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인물은 한비입니다. 한비는 전국 말기 한나라 사람입니다. 선진 법가의 10대 성자이고 법가의 걸출한 대표 인물입니다. 고분과 오두 등 10여만 자에 달하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오늘날 한비자란 책으로 남아있습니다. 한비의 학설은 법, 술, 세, 3자의 상호 결합을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의 법령과 군주의 건물술수 및 정치적 권력을 치국의 대대로 봤습니다. 형벌과 법을 엄하게 하고 공적과 이익을 숭상하고 농사 지으며 전쟁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발전에 진보적인 작용을 하였습니다. 사상 분야에선 상대의 상황을 본보기로 삼는 유가의 사상에 대대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고주의자들을 신랄하게 조소하였습니다. 한비의 저술은 진나라의 천하통일가업에 효과적인 사상적 무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안목이 예리하며 이치의 살파가 빈틈없으며 언어가 각박하고 논리가 주도면밀합니다. 한비의 난일은 깊이 연구하고 성찰하여 상대방의 급소를 치면서 논박하는 문장입니다. 역산의 농부가 밭두둑을 침범하였다. 이 글에서 유가의 덕치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법가의 법치 주장은 하나하나 사리에 들어맞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비의 문장은 선전선동 효과가 커서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 원인은 우원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을 다량으로 써서 이치를 말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비자 속에서 다량의 우원으로 추상적인 도리를 형상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군주가 권신에게 기만과 농간을 당해 유능한 인자 뒷걸음치도록 하여 임금에게 등용되지 못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이야기의 상황궤로 비유하였습니다. 송나라 사람 중에 술을 파는 이가 있어 술을 술그릇에 가득히 담고 손님을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며 술을 아주 맛있게 빚고 간판을 아주 높이 내걸었는데도 술이 팔리지 않았다. 그 까닭을 이상하게 여겨 자신이 알고 지내는 이장 양천에게 물었다. 양천이 말한다. 자네 집에 개가 사나오냐? 이에 술 파는 사람이 대답한다. 개는 사납지만 술은 무엇 때문에 팔리지 않습니까? 양천이 말한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이네. 어떤 이는 아이에게 돈을 주어 술 주전자를 들고 술가게로 가게 하는데 개가 뛰어나와 아이를 깨물고 하니 이것이 술이 식으로 팔리지 않는 까닭이네. 여기에서 한비는 군주에게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화관계를 없애야 한다고 후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비자의 정리에 꼭 맞는 말입니다. 한비자의 우한 여기는 매우 많습니다. 생황을 불지 못한 사람이 악대에 끼어 머리 숫자만 채우다. 또 상자를 사고 구슬을 돌려주다. 정나라 사람이 신발을 사다. 말라 빠진 못의 뱀, 이 세 마리가 돼지를 먹어치우다. 이렇게 많은 우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실춘추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실춘추는 진시황이 중국 통일 이전에 이루어진 책입니다. 진남 삼국의 여부리의 주관하에 그의 문객들이 집단으로 편찬한 작가 속에 속하는 저술입니다. 여러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져 제각기들은 말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비록 형식적으로는 스스로 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사상면에서는 일가를 이루지 못하고 내용이 상당히 번잡하고 질서가 없습니다. 유가, 도가, 법가, 음양가, 병가, 농가, 무가 등 여러 사상적 경향을 겸비한 저술로 각 학파의 학설을 절충한 조화적 색채를 띠고 자체 모순되고 앞뒤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문장이 깊고 넓고 웅정하고 아름답고 언어가 가지런히 정연되어 있습니다. 각 편은 의론으로 첫머리를 연 다음 예증을 들고 사실이나 비유로 이치를 설명한 뒤 맨 마지막에 첫머리에서 제기한 논점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우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어 문학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선진제자산문은 중국 고전산문의 발전의 최고봉의 하나입니다. 또한 각 대가의 정치관과 인생관의 차이가 있어 문학 품격에 표현된 것도 제각기 나름대로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말약의 십비판서에서는 맹자 문장의 날카로움, 장자 문장의 자유분방, 순자 문장이 중화, 한비 문장이 깎아자른 듯 준엄한 등 단지 문장만 가지고 말한다면 실로 제각기 저마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제자산문은 후대 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봉건시대의 지식인의 필수 과정이었고 근대 이전 문인 중에 논어와 맹자의 훈도를 받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가희와 조조는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및 종행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완적과 해광은 장자 문장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당송 고문대가들은 고도의 회복을 기치로 하고 선진제자의 문장을 본보기로 삼아 점신점력으로 깊이 연구하고 힘써 본받았습니다. 한유는 맹자의 사람 됨됨이와 학풍을 높이 받들어 자신의 재주를 모두 드러내 보이고 사람을 몰아붙이듯 기세등등한 맹자 문장의 정투적 품격을 계승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소식은 여러 사람의 장점을 두루 모아 정수를 취하고 널리 활용하였으며 특히 웅정하고 자유분방한 장자의 문장 기풍에 경도되었습니다. 선진제자산문의 유품과 여우는 지금까지 줄곧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과제를 하면서 보충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자 유물주의 부분에서 대자연이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 운행 발전할 뿐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법칙을 바꾸지 않는다고 여겼다. 이 부분에서 유물주의와 그의 의미, 순자의 사상을 조사하면서 이해가 갔지만 객관적 법칙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또한 유물주의면 유물주의이지 왜 소박한 유물주의인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언관 역할 분담은 김명균 조원은 선진제자산문의 도입 부분과 제1단계를 맡았고 김균재 조원은 선진제자산문의 2단계 맹자와 노자 부분을 맡았고 고한의 조원은 선진제자산문의 2단계 장자 부분을 맡았으며 권건민 조정은 선진제자산문의 3단계와 결론을 맡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